그러면 저희 이제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똘똘한 한 채의 역설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 자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담회는 부동산 세제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취득, 보유, 양도 전 단계에 걸쳐 조세 형평성과 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의 개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식전사회를 맡은 저는 참여연대 협동소장 맡고 있는 김은정이고요. 오늘 자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진보당 윤종호 손솔 의원과 함께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자담회는 참석자 소개, 인사말, 기념 촬영, 발제와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촬영의 경우는 지금 공동 주최를 해주실 의원님들께서 약간 늦으시는 관계로 좀 투순위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좌장을 맡아주셨는데요.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그럼 발제자와 토론자 소개드리겠습니다. 발제를 맡아주셨는데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이자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님이신 임재만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토론자분들입니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김원장 삼프로TV 진행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이선아 국회 미래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윤수연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토론회 소식을 듣고 한걸음에 달려와 주신 더불어민주당 오기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순서대로면 저희가 좀 인사말을 듣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오늘 국회 일정상 좀 변동이 있어서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회를 먼저 진행하고 의원들 오시면 인사 나누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회 진행은 정세은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세은입니다. 오늘 똘똘한 한 채 역설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으로 토론 자담회 비슷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주제에 이 주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 임재만 교수님께서 먼저 발제해 주실 텐데 발제해 주시기 전에 우리 오기영 의원님 갑자기 부탁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셨고 여기 이 문제에 관심이 많으셔서 잠깐 축사 인사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얘가 저 주최 측도 아닌데 갑자기 끼어가지고 되게 의외이실 것 같은데 저희 그 제목 보니까는 잠깐 발제라도 좀 듣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왔습니다. 제가 11시부터는 재경위 회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재경위원들은 또 참석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이 세금 관련 논쟁을 지금 2024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투수에 도입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도입을 못해서 거기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세게 받았고 그다음 이제 코스피 5천 되면은 금투수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왜 도입하지 않냐고 또 우리 김은정 사무처장님이 계속 비판을 하고 있고 그 비판을 받으면서 저희들도 이제 한 걸음 좀 가고 있는데 최근에 나오는 것 중에 제가 이제 당의 K 자본시장 특별위원회 그 차원에서도 고민도 좀 하고 있는데 이 자본시장에서의 수익률하고 부동산 시장의 수익률에 좀 차이가 있고 부동산 시장에서의 좀 과도한 조세 감면 제도가 있다면 그것은 비정상을 정상화한다는 차원에서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문제의식은 좀 갖고 있고요. 오늘 여기 말씀하셔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좀 과도한 세제 혜택이 있다면 이건 현재 이재명 정부 국정 기조 속에서도 좀 부합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인식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본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세제 개편을 바로 할 것이냐 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건 좀 더 좀 열려있는 상태로 좀 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사회적 논의를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본시장 자체를 좀 끌고 가는 게 또 필요해서 그 외에도 이제 전체적으로 머니무브라고 하면서도 그 담론적인 구조가 이제 저희들이 있어서 요건 좀 실제 이 전문가들께서 논의하시는 걸 저희들이 같이 팔로우 하면서 좀 더 튜닝할 게 있으면 좀 튜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부동산에 대한 그 메시지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도 고민과 번뇌는 뭐냐면 이제 이재명 정부 때 실제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 때려서 가격 잡겠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는
돈이 풀리는데 세금으로 가격을 잡을 수는 없는 거였지 않습니까? 목표 설정 자체가 적절했냐 이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똑같은 식의 목표 설정으로 인식되는 게 맞냐? 그래서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에서 세금으로 해서 어디까지 할 거냐? 결국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의 과도한 세금 혜택을 제거하는 그런 정도는 담론적으로 좀 정합성이 있는 거 아닌가 싶고 그런 지점에서 오늘 논의가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다. 또 사회적 설득의 지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좀 저희들이 말이 좀 길었습니다만 저 논의하시고 또 여러 가지 담론적으로 근거들 정리된 게 있으면 저희도 그걸 또 참고해서 함께 고민하고 저희들끼리 좀 많은 또 논의 결과물 또 사회적으로 또 다시 한번 또 피드백을 받고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전체 오늘 이제 주제가 결국에는 이 부동산 세제를 강화해서 뭐 가격을 때려잡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이제 중요한 문제인 어떤 비생산적인 금융의 문제, 부동산에 너무 쏠리는 그런 문제를 좀 완화하고 또 조세정의 차원에서 이 담세 능력과 거기에 대한 적정한 이 평등한 그런 공평한 과세 체계 그것이 이제 기본이다라는 관점에서 저희 오늘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임재만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고 한 20분 정도 이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우리 오기영 의원님께서 바쁘시고 또 핵심만 듣고 이석을 하셔야 될 것도 같아서 20분 동안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발제를 맡은 세종대학교 임재만 교수입니다. 사실은 여기 세제 전문가가 계신데 제가 발제를 하게 돼서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뭐 제목은 좀 거창합니다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제목처럼 세제가 비정상적이다라는 현상 인식과 함께 그것을 정상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고요. 자료집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OECD 통계를 많이 인용하는데 우리나라는 GDP 대비 조세 부담률은 낮습니다. 그리고 복지 비율도 낮고요. 그래서 세금도 적게 내고 복지도 적다. 뭐 이런 거니까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럼에도 이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 불평등은 매우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이 세제와 관련해서는 소득세, 소비세, 자산세 이렇게 크게 한 세 가지로 분류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 각각의 비중이 심하게 왜곡되어 있어서 이 자산세가 형평성이 떨어지고 또 특히 자산세에 대한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왜곡이 심하다.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조세 부담률이 높고 제가 처음에 조세 부담률이 낮다고 그랬는데 조세 부담률이 높고 복지 비중이 낮다는 얘기는 복지를 더 늘릴 수도 있는데 세금을 많이 늘리지 못한다라는 문제죠. 근데 부동산에 있어서 조세 부담률이 높다는 뜻은 세금을 많이 걷어서가 아니라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부동산과 관련된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전체적인 세제 개편의 방향은 경제활동, 바람직한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 경제활동과 과세를 매칭시킬 필요가 있다. 세제 구조 개편이 그래서 시급하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소득세, 소비세, 자산세의 불균형을 좀 개선하고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신 생산 영역, 비생산 영역으로 나눈다면 우리가 소득과 관련해서는 노력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교정적 과세가 좀 필요하고 특히 우리 이 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 소득과 자산, 지역 간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가 필요합니다. 인쇄물에서는 좀 잘 안 보이는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 2024년 세무별 과세 표준과 결정 세액이 있습니다. 보시면 소득세와 법인세는 뭐 그런 대로
세율이 높은 편입니다. 이건 명목 세율입니다. 과세 표준과 결정세액이니까 과세 표준이 매출 수입은 아닙니다. 과세를 부과하기 위한 베이스로서의 과세 표준이고 그에 따른 결정세액만 계산한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소득세와 법인세는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산세하고 종부세, 즉 부동산을 중심으로 살펴보기 때문에 보면 명목 세율입니다. 실효 세율도 아니고 명목 세율 자체가 매우 낮다. 부동산 과세 표준이 시세 한 70% 정도 되는 공시가격, 거기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서 과세 표준을 정하니까 현재 주택 같은 경우는 시세 30% 정도가 과세 표준이거든요. 1주택인 경우에. 그러면 이 명목세율이 0. 얼마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사실은 실효세율로 보면 이거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매우 낮은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보이고 있다. 밑에는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조세 부담률과 그다음에 사회보장금 포함한 국민 부담률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 소득세, 소비세, 자산세의 불균형 개선을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명목 세율만 가지고도 말씀드렸듯이 이 조세 수입 대비 세원별 비중을 보면 소득세가 비교적 높고 재산세는 비교적 낮다라는 점을 조세의 비중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는 소득과 자산이 얼마나 불평등이 심한지 이 진위 계수와 소득 우분위 배수로 알려주고 있고요. 24년 기준으로 토지의 편중, 그러니까 가액 기준과 면적 기준이 있는데 면적 기준이 훨씬 더 상위 1%에게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가격으로 봐도 상위 1%, 5% 계층이 특히 30%까지가 대부분의 토지 가액으로 본 토지를 가지고 있고 면적으로 보면 상위 30%가 99%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논의를 좀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현황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양도소득세는 계산 과정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 과정 디테일 하나하나마다 어떻게 하면 세금 깎아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덜 받기 위해서 무지 이 디테일에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양도소득세의 이 기본 세율은 뭐 초과 누진 세율로 상위 이 최고 구간 보면 45%까지 꽤 높습니다. 근데 이게 초과 누진 세율이거든요. 그러면 얼마 이상부터만 적용하는 거예요. 45%가 총액에 대해서 양도소득 총액에 대해서 45%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요즘 이제 많이 얘기되고 있는 양도소득세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입니다. 거주 기간, 보유 기간에 따라서 합산해서 최고 80%까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하고 있다. 대부분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대부분 나라는 실거주를 요건으로 합니다. 보유를 요건으로 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 그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 세율을 보면 보유 기간, 그다음에 주택 수, 그리고 규제 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양도소득 세율이 다르고 규제 지역에 따라서 또 중과도 되고 있습니다. 기본 세율의 20%포인트, 30%포인트 또는 10%포인트 이런 식으로 중과가 되고 있고 최근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5월 9일 이후에 이제 중단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이 바로 1세대 2주택 3주택에 대한 기본 세율 플러스 20%포인트, 30%포인트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이제 종합부동산세는 일정한 가액 기준으로 그 이상 되는 가액만이죠. 모든 부동산이 다 내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다가 주택 수 그리고 주택 가액 아까 말씀드린 12억 원 이상 법인은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부부 합산인 경우엔 또 18억 이렇게 다양한 가격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토지분과 주택분이 있는데 토지분은 종합합산, 별도 합산으로 나눠서 하고 있고요. 이 주택분은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해서 매우 강화했다가 약화했다가 다시 재강화했다가 약화했다가 뭐 이런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마 부동산 주택과 관련된 세금 얘기하면 대부분 아마 이 종부세 가지고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잘 사는 나라들이 모인 OECD에서 2022년에 각국의 세제 개편과 관련된 정책 패키지를 권고하고 있는데 특히 주택과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집값이 2022년이니까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장기적으로 집값이 계속 상승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내 집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졌다. 그래서 자산 세대 간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뭐 요 얘기는 좀 약간 다르지만 어쨌든 주택 부분에서의 탄소 배출과 환경 부담도 강해졌다. 그래서 어떤 정책 패키지를 얘기하냐면 재산세를 강화해라. 그러니까 시가 기반 재산세를 강화해라. 거래세는 장기적으로 축소 내지는 폐지하자. 초과 이득 환수를 위해서 재산세 강화와 연계된 거래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따로따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1주택 양도 차익 면세 상한을 설정해라. 그다음에 주담대 이자를 소득공제해 주는데 그것도 단계적으로 좀 축소하자 하는 것들이 정책 패키지로 제시되어 있고 특히 그동안에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 자가보유 촉진을 노력을 해왔는데 이 자가보유 촉진을 위한 세제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 대신 공급을 늘린다거나 기존 주택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보수하는 리모델링하는 이런 데에 비세제 정책을 결합한 것이 더 효과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 16페이지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아마 부동산 세제에 관련된 주요 캐치프레이즈는 이게 여야나 뭐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이고라는 말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일부 양도소득세를 거래세로 보는데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에 있는 소득세입니다. 그래서 거래세가 아니다 얘기할 수 있지만 경제학적으로는 이러나 저러나 내 돈에서 나가니 그게 세금으로 나가든 비용으로 나가든 거래 비용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나라는 취득세 여기서 언급을 크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뭐 규제 지역이나 주택 수에 따라서 과거 싱가포르나 홍콩이 했던 것처럼 2주택, 3주택은 취득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다음 문제는 이제 보유세인데요. 보유세는 뭐 보편적으로 증세 또는 보편적으로 보유 세제를 강화할 것이니 또는 약화할 것인지를 논의할 수 있고 또는 선별적으로 강화 또는 약화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재산세는 아주 낮게 돼 있어서 낮게 돼 있고 종부세는 상대적으로 높게 돼 있죠.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그래서 아마 보유세 얘기하면 종부세,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얼마나 더 높일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그동안의 시민사회나 학계에서는 뭐 종부세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보편적으로 보유세제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했었고요. 그 중에서도 그럼 세율을 뭐 단일 비례 세율로 할 거냐 아니면 구간을 나눠서 누진 세율로 할 거냐 하는 얘기인데 우리나라는 그 박정희 시대 그 이전부터도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이런 정책을 써왔습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아주 어떤 때는 표에 도움이 되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만 강화하고 집 한 채 있는 나는 세금을 덜 내게 만들어주면 집 한 채만 있는 사람들이 표가 많으니까
그 다음은 이제 과세 체계 간소화입니다.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양도세, 종부세, 부가 체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저도 볼 때마다 이랬었나 할 정도로 과세 체계가 복잡합니다. 그다음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특혜가 이거 오타가 있긴 한데 보유와 거주를 같이 혜택을 주고 있는데 똘똘한 한 채에 대한 특혜를 좀 축소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실거주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주더라도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논쟁거리입니다. 자, 보유세 기준을 특히 종부세죠. 주택 수 기준으로 할 거냐, 아니면 가액 기준으로 할 거냐. 우리나라는 규제 지역이냐 아니냐, 주택 수가 몇 채냐, 또는 가액이 일정 가액 이상이냐, 뭐 여러 가지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데 세제를 간소화한다면 주택 수를 기준할 것인지 가액을 기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좀 심도 있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토지와 건물을 통합해서 과세합니다. 그래서 특히 아파트라는 공동주택과 그러니까 주택과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세제 체계가 다릅니다. 뭐 이 부분을 어떻게 통일시킬 것인지, 뭐 통일의 방법은 비주거용 부동산도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평가하고 과세하는 방법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주택 부분을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서 평가하고 과세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시점이다. 그럼 이제 양도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들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비과세 제도가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전액 비과세도 있고, 또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과세 이연을 좀 시켜줘서 나중에 주택을 팔거나 상속하거나 증여했을 때 내게 하거나, 이사했을 때 비싼 집에 이사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과세 이연을 해주고, 싼 집으로 이사하면 즉시 과세하고, 뭐 이런 방법도 있고요. 장기 보유 면제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하고 있습니다만, 스웨덴은 65세 이상은 매각 대금을 연금으로 전환하면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긴 하는데 일정한 양도 가액으로 할 것이냐, 양도 소득으로 할 것이냐. 우리는 양도 가액으로 하죠. 양도 시점에 12억 원 이하 이렇게 양도 가액으로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양도 소득이 뭐 10만 달러인지 뭐 20만 달러인지와 같이 금액으로, 그 금액 이하는 공제해 주고 그 금액 이상만 해 주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소득세에 포함된 세금으로 양도소득세를 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쓰고 있는 것 같고요. 프랑스는 특별히 차익이 고액인 경우에는 특별 양도세를 부과하고, 또 부유세도 부과하고 있지만 부유세는 최근에는 뭐 거의 사라진 느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즘 관심이 많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감면 혜택인데, 일정한 가액 이하 비과세하고 있죠. 양도 소득을 기준으로 누진 차등 과세하고 종합소득세 포함하는 게 좋겠다. 이것이 부동산에서 발생한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조세 정의에 더 부합하는 방법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럼 양도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를 한다면 생애 일정 한도를 주고 그 이하는 과세를 안 하고 그 이상은 과세를 할 것인지, 또는 횟수를 가지고 제한할 것인지, 뭐 이런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대체로 횟수로 제한하기보다는 금액으로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인 세계적인 흐름이다. 그다음에 일정한 금액을 왜 12억으로 했는지, 또는 이걸 9억으로 낮추자, 뭐 6억으로 낮추자. 종부세 같으면 종부세도 마찬가지인데 뭐 6억, 9억, 12억 무슨 근거로 이런 금액을 정하느냐, 가액을 정하느냐. 그래서 비과세 기준의 객관화가 필요하다. 뒤에도 잠깐 소개가 있지만
이 세계 불평등을 연구한 학자로서 토마 피케티가 있는데, 토마 피케티는 가격의 중위수를 기준으로 뭐 0.5배, 뭐 2배, 뭐 10배 이런 식으로 정해서 그 중위 가격의 일정 배수를 가지고 하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 배수를 2배로 하면 약 8억 원 정도가 되고요. 중위 가격이 4억 정도 되니까 3배로 하면 한 12억입니다. 그래서 3배로 하든 2배로 하든 기준이 좀 명확하고 객관화될 필요가 있다. 자, 최근에 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문제가 또 게재되고 있는데, 자, 미등록과 등록 사업자로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등록자는 양도세 중과기 때문에 뭐 그냥 하면 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들은 뭐 논쟁거리가 있지만 생애 금액 정도로 하자는 게 좋겠고, 뭐 예시를 들자면 근로소득세와 비교하면 면세점이 약 2천 정도 되니까 한 20년 보유한다고 보면 한 3, 4억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뭐 연간 기준으로 하면 종합소득세 포함시켜서, 그러니까 특별히 양도한 해에는 세금을 많이 내게 되겠죠. 자, 문제는 이제 이 중과가 특정 규제 지역에만 해당한다는 겁니다. 규제 지역이냐 아니냐가 중요한데, 자, 모든 지역에 균일하게 적용을 하는 것이 필요할 거고, 규제 지역에는 특별히 더 부담시키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거는 일시적으로 이 정책 당국자가 시장 상황을 봐서 좀 더 과세를 하고 안 하고 중과를 하고 안 하고를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이어서 뭐 좋은 정책 수단이긴 하지만 사실상 세제로 보면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다. 그다음 이제 등록임대사업자 양도세 중과 적용 배제입니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부터 시민사회는 임차인에 대한 혜택보다 임대에 대한 혜택이 과도하다, 그런 주장을 했고, 그 과도하다는 것 중에 특히 양도세 중과 적용 배제가 과도하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중과 적용 배제는 폐지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고요. 다만 기존에 운영을 해왔으니 일정 기간을 부여하고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 이미 이제 사업이 종료돼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약속을 하고 또 양도세 중과 적용 배제라고 하는 자격 요건이 확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일정 기간을 부여하고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가능하냐라는 점에서 약간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뭐 좀 더 적극적으로 보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종료되지 않은 경우는 뭐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을 부여하고 폐지하면 헌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제 종부세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현행 구조가 강화, 완화, 뭐 정치적 프레임 이런 거로 계속 변동이 심해왔다. 자, 그럼 이제 어떤 방향이어야 되느냐? 가능하면 보유세제는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대책이 아닌 중립적인 보편적 제도로서 개선한다. 지금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세금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논쟁이고, 잡을 수 있다라는 실증 연구 결과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는 실증 연구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시장 대책으로서 세제를 건들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계속 강화하고 완화를 번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중립적이고 보편적인 제도로서 개선하자. 특히 1주택, 고가주택, 다주택 규제 프레임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과표는 독립적, 중립적으로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자. 밑에 있는 식은 평가를 잘하면, 그러니까 과세 표준을 잘 정하면 세금
세율을 올리지 않고도 세수를 늘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과세표준은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격, 그 공시가격이 또 45%, 60%, 80% 이런 공정시장 가액비를 곱해서 과세표준을 시세보다 최하 30%까지 낮춰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 점에 있어서 과표 현실화가 필요한데 두 가지 방안이 있죠. 앞서 말씀드린 공시가격을 시세대로 시세에 근접하게 하는 것, 또는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현실화하거나 아니면 폐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종합부동산세는 이 인별 합산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뭐 세대별 합산하다가 위헌 소지가 났지만 부부 합산으로 하거나 또는 부부 공동 명의에 대한 차등적 혜택을 폐지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고령자 공제와 장기 보유 공제가 있는데 이 부분도 축소시키는 게 필요하다. 여기서 이제 꼭 논쟁이 되는 거는 소득이 없는 고령자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세 이연을 시켜주거나 아니면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도 일정 금액을 정해서 주택연금 가입을 유도하거나 하는 방안으로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과세 기준도 현재 규제 지역 주택수 기준 가액에 따른 차등 과세를 하고 있는데, 이 규제 지역에 따른 차등 과세를 폐지할 것인지, 이제 중과를 폐지할 것인지, 그다음에 주택 수 문제를 주택 수에 연연하지 말고 주택 가액으로 기준할 것인지. 근데 이제 종부세가 주택 수를 가지고 한 거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라고 하는 정치 철학 때문에 갖고 있는 거긴 하지만 세금으로 보면 가액이 부담 능력을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가액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종부세가 지금 현재 부동산 교부세로 재정 불균형이나 지역균형 발전 목적으로 지자체에 교부하고 있는데, 부동산 종부세가 실질적으로 수도권 서울, 강남에 집중적으로 부과가 되니까 이걸 지역균형 발전으로 쓰자, 이것도 명목상 명분은 있는데 부동산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부동산의 취약계층에게 또는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거나 임차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좀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좀 더 명분이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는 뭐 토지 중심의 재산과세로 개편하는 건데요. 토지 중심 하려면 이제 토지와 건물을 분리평가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토지 건물 분리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택 공시가격을 통합해서 평가해서 공시하기 때문에 그렇지, 아파트에도 토지 공시지가는 다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와 건물 이미 분리평가하고 있다. 그래서 분리과세만 하면 된다.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표가 현실화되어 있지 않아서 상당히 왜곡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개선할 수 있다면 분리평가와 분리과세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이고요. 저는 주택분에 대한 종부세보다는 재산세로 통합해서 구간을 늘리고 중위가격 초과주택에 대한 세율을 차등적으로 인상해서 종부세 부과와 같은 효과만, 경제적 효과만 얻을 수 있으면 된다. 재산세, 종부세로 이렇게 나눠놓고 이중과세인 것처럼 늘 논란이 되고, 뭐 보유에 대한 세금인데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라는 오해를, 그런 논쟁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토지와 건물을 분리한다면 건물 세율보다 토지 세율을 높여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결론적으로 세제 개편은 소득, 소비, 재산 과세를 종합적으로 개편을 하고, 우선적으로는 세부담이 늘지 않는 선에서 구조를 개편한 다음에 이후에 사회정책 목적에 부합하도록 교정적, 분배적 구조로 개편해서 증세든 감세든 이런 합리적인
구조 개편 이후에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이 불로소득 추구 사회를 혁파하고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혁신 성장 자본주의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과 같은 불로소득이 발생하는 곳에서 세금을 좀 늘릴 필요가 있지 않냐. 이거는 장기적인 과제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다음에 노동소득은 세입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뭐 금투세니 증권거래세니 뭐 이런 많은 것들이 지금 현재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 자본소득에 대한 포괄적 과세 체계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만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뭐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인다.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로 통합하고 장기 거주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는 1주택자 세제 혜택을 줍니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통합하고 종합토지세를 사실상 부활하는 셈이죠. 그리고 토지세율은 구간별로 누진 차등 과세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주택 가액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강화하고,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등록을 의무화하고 보유기간 동안에 임차에 대한 혜택과 균형을 이루는 혜택을 좀 주되, 사업 종료 이후에는 그런 혜택을 더 이상 줄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짧게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임재만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유지하는 현재 틀 하에서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지금 임대사업자에게 양도세 중과 적용 배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향후에 폐지 축소하는 방향으로 어쨌든 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주택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양도세 비과세 감면 혜택이 좀 많은데, 그래서 요거를 줄이고, 그다음에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화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종합부동산세 개선 방안은 현재 종합부동산세도 1주택, 다주택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과표를 현실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 과표 현실화만 해도 조세 정의가 어느 정도 좀 실현된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대신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토지 중심 재산과세 체계로 좀 개편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종부세 용도를, 현재 종부세가 유지가 된다면 종부세 용도를 좀 명확화해서 이 조세 저항을 좀 낮추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과세는 규제 지역 여부에 따른 차등을 좀 폐지하자, 보편적인 그런 보편 과세 단순화하는 차원에서 뭐 그러면 아무래도 규제 지역이 아닌 곳은 주택 가격이 좀 낮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자가 많지 않고, 그래서 풍선 효과나 뭐 이런 것들도 다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단순화하면서 보편적으로 그렇게 설계하자,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잘못 이해한 건 아니죠? 예. 자, 그 사이에 그 공동 주최해 주신 진보당의 윤종호 의원님이 오셨거든요. 저희 말씀 듣고 다시 토론회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보당 원내대표 맡고 있는 울산 북구의 윤종호 의원입니다. 다른 또 대표단 회의가 있어 갔다가 잠깐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바쁜 가운데도 또 이렇게 우리 부동산의 정상화를 위해서 함께 또 발제하고 토론하고 또 자정까지 맡아주신 우리 교수님과 우리 토론자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대한민국의 가장 뭐 큰 문제라 그러면 뭐 분단의 문제를 꽂을 수 있겠지만, 그 다음으로 따진다면 끝없는 경쟁, 불평등 양극화라고 생각합니다. 양극화 주범 중에서 또 가장 큰 것이 또 부동산이고, 하여튼 자산의 격차라고 생각하는데,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위 20%와 하위 20%의 자산 격차가 무려 한 91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통계를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또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지금 아주 필요한 시점이고, 좀 특히 이제 대통령께서 또 부동산에 대한
세제와 관련돼서 아주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그런 시점에 뭐 저희 진보당에서도 뭐 소득 있는 곳에는 당연하게 좀 세금이 있다고 생각하고 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전면적으로 좀 개편하는 그런 어떤 법안도 지금 발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유토지의 초과이익 뭐 한수를 위한 토지 초과이득세 뭐 또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식도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고 어떤 부동산 대물림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상속증여세 제재 개편이라든지 특히 또 고위공직자들이 주식은 백지 신탁하는데 또 부동산은 또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좀 도입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집이 또 상품이 아니라 좀 누구나 좀 보장받아야 될 권리로서 좀 안착할 수 있는 그런 일들 하여튼 뭐 다양한 부분에서 좀 조세 형평성을 좀 찾아갈 수 있는 부분에 노력을 저희들로 적극적으로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여기 참여하신 전문가님들과 함께 국민들의 여론을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텐션을 올려서 우리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님께서 원래 텐션이 높으시기 때문에 자 시간을 저희가 전체 11시 40분에는 폐회하는 것으로 해서 한 10분 정도는 말씀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시작하십시오. 예, 배재대학교 김현동입니다. 텐션이 높은 건지 목소리가 크다는 건지 무슨 말씀? 하여튼 빠르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뭐 제가 다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또 여러 토론자분들이 계시니까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에 주로 이제 이야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한 가지 조금 업데이트 해야 될 게 있는데 거기 자료집에 보시면 23페이지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2024년도 조세 부담률과 국민 부담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전체 세금 부담 수준 거시적인 지표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업데이트된 수치가 발표가 됐는데 뭐 당연한 사실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2023년도 이제 발표 자료는 2023년도 있는데 2024년도의 수치가 더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부담이 더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 주된 이유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고 사실 OECD 평균과 괴리는 격차는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부담 그러니까 우리가 고부담 고복지 이런 뭐 이야기를 지금 할 단계가 아니고 중부담 중복지도 사실 지금 어려운 수준의 세금 수준이다라는 것.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납세자들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나 세금 많이 내고 있는 것 같아라고 이렇게 뭐 느끼는 분들은 뭐 체감상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우리가 다른 나라 주요 국가 객관적인 수치로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 세금 부담 수준은 굉장히 낮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세부담 수준에 관해서도 굉장한 어떻게 보면 오해와 잘못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세부담을 이제 비교하는 수준으로는 총 조세 대비, 뭐 GDP 대비 또는 민간 부동산 대비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일단 뭐 취득세는 지금 우리 논점이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오른 페이지에 있는 25페이지에 가보면 보유세가 있는데요. 사실 보유세는 조금 재밌는 게 총 조세와 GDP 대비 비중으로 봤을 때는 OECD 평균보다 조금 상회를 합니다. 그런데 민간 부동산 가치 대비를 했을 때는 OECD 평균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그러면 어떤 수치가 맞는 거냐? 사실 총 조세든 GDP든 이것보다는 더 정확한 건 뭔가 하면 바로 과표에 들어가는 과세표준에 들어가는 민간 부동산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낮는 거고 그리고 개별 국가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낮은 부분들도 많다. 그리고 이거는 뭐 전체적인 거시 지표인 거고 개개 아파트 단지 단위로 갔을 때도 뭐 요즘에 세상이 워낙 좋아졌으니까 뭐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미국의 특정 스테이트에 있는 어떤 지역의 뭐 프로퍼티 텍스 이런 것들이 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집들의 개별적인 보유세랑 우리나라의 보유세랑 비교를 해봐도 그 데이터가 우리나라의 세부담 수준은 굉장히 낮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주로 이제 뭐 우리 주요 언론에서 예를 들어서 세부담 수준이 높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뭐 마포 지역의 대장 아파트
모 마레프 예를 들어 마포 레미안 뭐 프루지오라든지 이런 거 한 채랑 그다음에 이제 뭐 잠실에 있는 잠실 뭐 있는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뭐 저기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 서초 이렇게 두 개를 비교를 해가지고 보유세 부담이 굉장히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많이 공포감을 올립니다. 근데 사실 서초 강남에 있는 아파트라 하더라도 지금 평당 한 1억 정도 되는 1억 5천 되는 아파트들도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면 다 요즘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한 100만 원 수준대 있는 아파트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하단에 보면 양도소득세가 나와 있는데 사실 양도소득세는 우리나라 국세통계 같은 경우에도 별도로 발라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는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 간 비교도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다만 다음 페이지입니다. 최근에 이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재미있는 연구 용역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보면 이제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케이스 스터디라서 기본 가정을 깔고 거기 보면 내용도 쭉 나와 있는데 그래서 각 나라 주요국마다 비교를 했을 때 세부 부담 수준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들이 시나리오 총 4가지별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대부분 다 보시면 굉장히 세금 부담 수준이 낮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일단 직접적인 거시 지표는 없기는 하지만 개별 케이스 스터디로 갔을 때도 양도소득세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본격적으로 이제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이 기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발표문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는 그런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금 짚어야 될 건 바로 뭔가 하면 양도소득세는 이제 성격상 소득세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이제 분류를 어느 관점에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거래가 일어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보니까 거래세로 부과하시는 그런 뭐 학자들도 있고 기관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른 페이지 27페이지 상단입니다. 낮은 거래세 높은 보유세라는 이런 명제 하에서 그러면 지금 우리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니까 높아야 되겠네라고 이렇게 도구마에 좀 빠질 수가 있는 건데 저는 뭔가 하면 이 양도소득세는 결과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득세로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양도소득세는 보유세도 사실 소득세를 보완하는 수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기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유세와 같이 묶어서 그 세부담의 어떤 크기를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유세와 관련된 오랜 쟁점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를 좀 정리를 했었었는데 그거는 뭐 상세한 거는 조금 보시면 되고 뭐 한 가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27페이지 거기에 나와 있듯이 보유세를 인상을 해도 주택 가격은 안 떨어진다라는 기존의 어떤 언론이라든지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거는 뭐 객관적인 연구 결과, 실증 결과에 따라서 이야기해야 될 겁니다. 그건 뭐 내피셜로 이야기할 건 아니고 근데 다수의 뭐 조금 과장을 하자면 주류적인 견해라고 이야기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주택 그 보유세를 올리면 집값이 물론 이제 잡느냐라는 어떤 약간 좀 추상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뭐 잡는다라고까지 보기는 뭐 어렵더라 하더라도 왜냐하면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주택 가격에는 음의 상관관계 다시 말하면 보유세를 올리면 주택 가격은 떨어진다라는 그런 다수의 연구 결과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 가보시면요. 뭐 반론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를 좀 했는데 요거는 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보유세와 가격 변동성이라는 게 돼 있는데 지금 보면 거기에 네모에 보시면 우리가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높을수록 주택 가격 변동성은 감소한다. 근데 스테디하게 간다라는 그런 또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유세 부담이 높았을 때 얻는 또 다른 하나의 긍정적인 효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9페이지 가시면 또 이것도 참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보유세를 올리면 야 주택 그 지인이 부담하는 것 같아? 아니야. 결국은 거기에 임차인들에게 다 전가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면서 뭐 비판을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 뭐 그 이야기도 이론적으로 그래 경제학적 이론으로는 뭐 일단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실증 분석 결과에 따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학설 3가지가 쭉 설명이 되어 있고요. 가장 지금 현재 이제 이 조드로 교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좀 이 주택 가격과 관련해서 좀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학 교과서에서도 언론이 되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어디 구석에 있는 뭐 연구 결과 하나 갖고 와가지고 이게 마치 주류인 것처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교과서에 소개될 정도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검증된 연구 결과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보면 제일 하단에 나와 있듯이 제3세 부담은 통상 자본 소유자에게 기착된다.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뭔가 하면 누진적인 성격을 띈다. 다시 임차인에게 그렇게 전가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자, 발표문 관련해 가지고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보유세 기능의 중핵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국고주의. 그러니까 국고주의라는 것은 국가가 운영되기 위해서 재정 수입의 수단을 삼는 것을 국고주의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국고주의 원래 본연의 성격을 그냥 삼고 집값 안정이라는 정책적 기능은 일부 가미하는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뭐 소위 뭐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야기하셔 아까 오경 의원님도 말씀을 이제 민주당의 어떤 고민을 말씀하셨지만 세금만으로 집값을 소위 때려잡는다라는 것은 사실 어렵다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세금이 가지고 있는 그 순기능, 집값을 낮추는 그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것.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뭔가 하면 이미 이런 정책적 조세, 다시 말하면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조세 기능을 떠나서 국고주의적 목적에서도 이런 부동산 관련 세금은 굉장히 낮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표현으로도 쓸 수가 있겠죠. 왜? 세부담이 워낙 낮으니까 일단 세금 부담을 올리자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지금 우리가 소득세가 우리가 이론적으로 만약에 한다라면 기속소득에 대한 어떤 소득세 보완 수준으로서 보유세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보유세를 이른바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만 편입가세, 그러니까 그 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고 있는 그 공공 서비스에 대해서 내는 어떤 사용료적인 성격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바로 뭔가 하면 응능가세 원칙의 원칙. 그러니까 소득 수준에 따라서 세금을 낸다라는 그 원칙에도 지금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보유세 부담을 올리는 것은 바로 소득세의 어떤 누진적인 과세, 응능 부담 가세 원칙을 실현한다는 측면에서도 맞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단 그 30페이지, 31페이지 이런 부분들은 일단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32페이지입니다. 이제 발표문에 나와 있는 이제 인별 합산이냐, 우리 종부세와 관련해서, 그 다음에 이제 부부 또는 이제 세대 합산이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 옛 종부세법에서는 사실 과세 단위의 설정과 관련해서 세대별 합산 과세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유가 바로 뭔가 하면 현재가 이제 비례심사 원칙에서 총 하위적으로 4가지 요소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목적의 정당성은 있다라고 이렇게 긍정은 했지만 나머지 요소들에 대해서 뭐 차별 취급의 적합성, 차별 취급의 필요성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다 부정하는 그런 견해를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주요국의 입법례 같은 경우는 좀 갈리긴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부부 합산 같은 경우에 합헌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독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위헌이다라고 이렇게 좀 본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도 뭐 중요할 하나의 판단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헌법이 있기 때문에 헌법에 따라서 이 위헌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뭔가면 논점이 인별 합산이냐 부부 합산이 아니라 세부담의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면 부부를 합산을 하더라도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그거는 위헌이 아니다라고 독일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독일이 예전에는 부부를 합산을 하면 세금 부담이 올라가니까 위헌이라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세법을 어떻게 고쳤는가 하면 그래? 그러면 부부 합산을 하더라도 네가 선택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세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간다면 그거는 문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논점은 그거다라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부부 합산 더 나아가서 이제 세대 합산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헌재가 이야기를 했듯이 목적의 정당성에 대해서 저도 일단 수긍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다시 만약에 이 개정을 통해 가지고 부부 합산을 들어갔을 때 헌재의 어떤 위헌 판단을 다시 바꿀 수 있는 어떤 변경된 사정이 있는가? 라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에 이제 가시면요. 사실 뭐 이게 각종 공제 규정이 있습니다. 고령자 세액 공제, 장기 보유자 세액 공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세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은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그걸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하나의 작은 장치들입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개정을 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유세 단계에서의 다주택자 중과세율 요거는 양도소득세가 현재 다주택자 중과세율과 이렇게 맞출 필요가 있다는, 왜냐하면 정합성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보유세와
소득세는 사실 소득세에 대한 과세라는 본질적인 부분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두 세금은 서로 짝을 맞춰야 됩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조금 이제 언급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발표문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세율을 하자 말자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이제 언론에서도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미 지금 누진세율 구조를 통해 가지고 수직적 공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과표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물론 엄청나게 슈퍼리치가 소유하고 있는 소위 말하면 뭐 서초 강남의 한강 벨트에 있는 집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초과 누진세율 구조의 주택 하나를 갖고 있더라도 해당이 되겠죠. 근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주택자인 경우에 과표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과세율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저는 오히려 중과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본질적인 질문 바로 뭔가 하면 그렇지 말고 과표 상위 과표 구간의 세율을 올리는 것은 또 어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저는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다주택자 중과세율 10%포인트, 20%포인트 얹히는 거에 매몰되지 말고 과표 구간 자체를 우리가 하나를 돌리면서 세율은 하나 돌리면서 상위 과표 구간의 세율을 올리는 식으로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초과해가지고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유세 이야기 말씀을 드리고 양도소득세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앞에 제가 잠깐 다른 이제 연구 영역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양도소득세는 사실 좀 낮습니다. 근데 참 이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미신 비슷한 거 또 도구마에 많이 빠져 있는 게 우리 이제 이재만 교수님도 말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없애야 돼. 또는 고가주택 같은 경우 이제 그 초과분에 대해서 지금 과세를 하고 있죠. 뭐 이런 것들의 비과세 도구마에서 좀 이제 탈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게 뭐 급진적인 생각은 아니고요. 제가 거기 35페이지에 다른 주요국의 입법례도 나왔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아예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금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뭔가 하면 그거는 너무 지나친 거다. 우리가 의식주라는 헌법상의 가치에 너무 지나치게 매몰되다 보니까 한 주택은 어떤 경우에도 보호해줘야 된다라는 이런 조금 도구마에 빠져 있는 건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그래 보호는 해주겠지만 일정 공제 금액을 그냥 적용해 줄게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비고가 주택이라고 세금을 전액 비과세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식으로 많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뭐로 뭔가 하면 야 2년만 살면 그러면 너 그 비과세 혜택 줄게. 너무 호혜적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또 임대 주지 말아야 돼. 물론 일부 예외 규정은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말 그대로 네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네가 실제로 거주를 해야지. 왜 거주하고 있지 않는 집에 대해서 우리가 비과세라는 혜택에 매몰될 필요가 있겠냐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팔아라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혜택을 주는 겁니다. 혜택을 주려면 타당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호혜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그런 정책에서 좀 탈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발표문에서 이제 우리 그 비과세 횟수와 관련해서 물론 이것도 조금 디테일하게 조금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제 또 생각도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횟수 제한은 조금 신중하게 한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사를 자주 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평성 측면에서 조금 문제를 제기를 또 할 수가 있는 거고 오히려 저는 이 횟수 제한을 하다 보면 똘똘한 한 채로 또 몰리는 그런 현상을 조금 조장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디테일한 어떤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세부적인 안이 나왔을 때 이 횟수 제한의 타당성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현동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보완적인 그런 토론이었고 여러 이 이론들 그리고 보유세나 이런 보유세 관련해서 제기되는 보통 이제 제기되는 그런 비판들에 대해서 이론과 실증 분석들을 가지고 그렇게 이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하셨는데 이걸 자료집으로 생각하시고 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김원장 3프로TV 진행자님께서 김원장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이
방송하면서 초 맞추는 거 잘하는데 우리 김 교수님이 스톱워치 가지고 너무 짧게 정교하게 잘해주셔서 굉장히 부담됩니다. 아닙니다. 오버했습니다. 오버했습니다. 제가 시간 때문에 제가 준비한 건 다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그냥 몇 가지 메시지만.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도 중심, 통계 중심으로 말씀해 주셔서 저는 그러면 좀 현장 중심으로 그리고 해외 중심으로 그 선진국 제가 어디 뭐 칼럼이나 SNS에 선진국 사례나 선진국 통계 들면 꼭 댓글에 왜 선진국대로 해야 되냐 그러는데 제가 방콕 특파원 할 때 후진국대로 하면 왜 안 되느냐. 제가 방콕 특파원 할 때 방콕 재산세 거의 없습니다. 네. 방콕은 뭐 100채, 뭐 1000채씩 소유한 분들이 아주 많고요. 예를 들어 베트남 같은 경우도 뭐 사유주의 한다면서 재산세 하나도 없어요. 토지세가 있는데 거의 비율 0.01 정도 뭐 거의 내지 않습니다. 멕시코 같은 경우도 실효세율이 0.1 정도니까 미국하고 맞대고 있는 나라인데 미국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실효세율이 0.15, OECD 평균으로 0.17 이 정도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선진국과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뭐 굳이 태국 같은 베트남 같은 나라로 가겠다 생각한다면 뭐 사례 중심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36페이지 보시면 20억 주택 제가 직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20억 주택 370만 원이라고 했는데 40억 주택은 한 1000만 원 나옵니다.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50억 주택은 실효세율 좀 더 올라갑니다. 한 1,500에서 한 1,700 나오는데 이건 뭐 장특 공제가 있고 뭐 이런저런 뭐 또 부부가 또 공동으로 5대5로 소유하느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여기 기자분들 많이 와 계시지만 일단 특히 젊은 기자분들이 이 종부세나 보유세에 대해서 굉장히 과도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내지 않습니다. 네. 밑에 뉴욕 뭐 흔한 사례입니다. 네. 근데 이것도 제가 구글링하면 여러분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관적으로 보여드리려고 지금 인쇄 잘 안 나오는데 50만 달러짜리입니다. 그러니까 7억 5천만 원짜리입니다. 예. 뉴욕 주입니다. 뉴욕시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보유세 얼마 냈냐면 1만 달러 일부러 이걸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딱 나오죠. 2%입니다. 실효세율. 우리가 0.15. 예. 딱 떨어지죠. 물론 뭐 또 이런 이야기하면 또 뭐 미주리 주는 0. 뭐 이렇게 나옵니다. 뉴욕주 좀 높고 옆에 뉴저지 이런 데 더 높습니다. 네. 이런데도 이제 소득세 공제 조항이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연방 소득세에 대해서는 1만 달러까지 공제해 줍니다. 내가 재산세로 3만 달러를 냈다. 고가주택 미국에서 3만 달러 재산세 쉽게 나갑니다. 4, 5천만 원짜리. 뉴저지나 뉴욕 뭐 이쪽 커넥티컷 이쪽은 집값 비싸서요. $10,000까지는 내 연방 소득세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네. 이게 사실은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보유세가 높냐면 기본적으로 코어 지역을 하고 있다가 미국은 우리처럼 이 리타이어 개념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소득이 낮아지고 핵심 소득 구간이 떨어지면 못 버팁니다. 아니 5천만 원씩 1억씩 내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디 LA 한복판에 팰리세이드에 살면서 소득이 굉장히 높은 구간에 살다가 근데 거기 세제 혜택까지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자기 소득이 피크되는 구간이 나오면 나가는 게 훨씬 유리해지는 겁니다. 그게 나가는 겁니다. 그게 훨씬 유리하니까요. 그게 바닷가로 나갑니다. 팰리세이드 살다가 저기 샌디에고 저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는 이게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안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37페이지 위에 무슨 사진이냐면 대체 성경 아파트에 이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어르신들 우리 기자분들에게 많이 계시는데 우리 등기부 등본 보면요. 그 사람 이름은 노출이 안 되지만 성밖에 노출 안 되지만 생년월일 앞자리가 나옵니다. 이 대치 성경 미도 우성 라인에 특정 동을 해서 한번 소유자들 연세를 한번 통계를 내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판교에서 전체 주택을 한 아파트 전체 동을 가지고 대출 비율이 얼마인지 계산한 적이 있었는데 한번 내보시면 놀랄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아마 70대, 80대 이렇게 나올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은퇴해도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어 지역에 우리가 자원의 일단 자원의 재활용 이 어떤 효율적인 이게 안 되는 거죠. 일단 그 젊은 고소득자들이 그쪽으로 들어와 줘야 되는데 못 들어오는 겁니다. 왜냐? 수익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건 우리는
코어 지역의 주택을 갖고 있으면 수익률이 매우 높습니다. 밑에 보면 부동산 비율이 83%잖아요. 우리나라 보통 72% 정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은 더 높죠. 그럼 어르신들은 투기적인가? 그게 아닙니다. 어르신들의 경험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소유가 매우 합리적인 겁니다. 수익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쥐고 안 내놓으시는 거죠. 그런데 장특공제라든지 실거주를 오래 한다든지 뭐 이렇게 이러면 이제 세제 혜택이 자꾸 거기다 이제 우린 고령제 혜택까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 유리해지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하고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 수익률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 수익률을 떨어뜨리려고 그러면 징벌적 과세다. 이분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이념적으로 하니까 기본적으로 이 65세 이상 고령층이 갖고 계시는 이 코어 지역의 이 부분을 집을 내놓지 않으니까 공급이 없으니까 공급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수요는 잔뜩 높은데 그러니까 계속 지어야 하는 겁니다. 계속 지어야 하는데 이미 과밀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용적률을 거의 2배씩 올려주고 있습니다. 기부채납, 공공기관은 굉장히 줄이면서.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엄청난 혜택을 줘야 되니까 엄청난 혜택이 주어지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그래서 지난 한 1년 반 동안에 여의도, 대치동, 잠실, 목동 거의 재건축이 상당히 진행된 부분은 거의 예외 없이 10억 이상 오르는 그런 모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8페이지 그 중에 여러분 뭐 겨울에 휴전 같은 거 많이 아실 거고 일본 제가 말씀드린 이 코어 지역에 있는 또는 집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의 수익률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복지제도와 연계해서 집주인들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일본의 그 정당 사유라고 하잖아요. 보통 임대제도. 그러니까 일본에서 하면 2년마다 우리처럼 2년마다 갱신하는데 일본은 유럽처럼 뭐 연평균 얼마 이렇게 위원회에서 월세 상승률을 정해주는 이런 건 좀 약하지만 집주인이 자기 집에 들어가면 굉장히 힘듭니다. 정당 사유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네. 도쿄 특파원 갔다 온 분들에게 한번 자세히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판례를 보면요. 어떤 판례가 있냐면 예를 들어 이런 사람 한 30년 이 집에 사는 건데 내가 재건축한다 그러면 이제 일본은 노후주택이 많으니까요. 그럼 이제 나가야죠. 근데 심지어 오사카 법원에서 이 할머니가 여기서 20년, 30년 살았는데 이 고령에 어디로 나가서 사냐. 적응을 못할 것이다 해가지고 집주인 못 들어오게 해서 재건축 안 됩니다. 이렇게 집주인의 권리를 굉장히 약화시킨 겁니다. 심지어 집주인이 내가 고령이 돼서 엘리베이터가 있는 내 집으로 들어가겠어 했는데 법원에서 거부당한 사안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약하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집주인이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집을 갖고 있으면 수익률도 높고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갖고 있으면 투기적 수요가 아니고 매우 합리적인 거죠. 시장에서. 경제학에서 말하는 굉장히 합리적 결정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그러니까 그 구조를 깨야 한다. 저희가 오늘 똘똘한 집안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39페이지를 보시면 인쇄가 잘 안 나왔는데 이제 이 부분이 고민할 부분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반포자에 하나를 갖고 있으면 실효세율이 0.3 제가 아까 50억 주택은 실효세율 더 올라간다 그랬죠. 네, 우리가 0.15인데 평균이 0.3까지 올라가는데 오른쪽에 반포자에 84 똑같이 써져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고령자하고 장특공제를 받았을 경우에 실효세율이 0.19까지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1,700만 원까지 떨어져 버리는 거죠. 1,700만 원까지. 그러니까 옆에 보시면 700만 원까지 떨어져 버리죠. 700만 원까지. 옆에 보시면 2주택자 같은 경우에 만약에 마레프라 그러죠. 마레프를 두 채 갖고 있는 거면 훨씬 재산세율이 높아져서 실효세율이 0.76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네. 이 역전 현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앞에 교수님들이 가액으로 하는 게 낫겠다 했는데 역시나 저도 가액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드리고 종부세 같은 부분도 제가 현장에 계속 있으면서 느끼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게 종부세 같은 것도 이미
이념화되어 있습니다. 거의 우리나라에서 종부세는 세제가 아니고 이데올로기입니다.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종부세 내면 택시 타면 어르신들이 종부세 내면 뭐 다 1,000만 원, 2,000만 원씩 내는 줄 아세요? 종부세 내는 분들의 90%는 100만 원 냅니다. 100만 원 이하입니다. 네. 그래서 재산세로 통합했으면 좋겠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게 국세고 또 지방교부세라서 이건 법을 개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제가 현장에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는 있잖아요. 무슨 세금을 이렇게 타겟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그 대주주의 양도세, 주식 양도세 기준 가지고도 얼마나 홍역을 치렀습니까? 그걸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는 것도. 그냥 이렇게 구간별로 누진과세하면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어떤 특정 계층에 대해서 이 세금을 내세요 하는 순간 논쟁이 시작됩니다. 이게 이제 이념이 강한 나라라서 그런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종부세는 재산세에 합산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저도 시간을 오버한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여러 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주부터 실거래가를 보면 매우 유의미하게 고가주택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정책의 효과가 있다고도 볼 수 있고 이게 또 얼마나 가는지 정말로 이것도 지켜봐야 하고 선거 이후에 세제 개편이 7월쯤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것들 다 맞물려서 봐야 하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는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비해서 금리가 매우 높고 지금 주택 대출 금리는 더 높아요. 기준금리보다. 그래서 하단이 3.5, 상단이 7%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정책보다도 금리를 더 거시 지표로 더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게 그런 영향이 있지 않는가. 그런데 거기에 정책적으로 뭔가 너칭을 해준다면 이게 뭐 제 의견도 있고 여러 분들의 의견, 다른 분들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 전세로 들어와 있는 분에게 살면 이런 건 이제 국가적으로 아무 혜택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집주인에게 또 세입자에게 왠지 여기 혜택을 주면 거래를 늘릴 수 있는. 그러니까 마음을 움직이자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신생아 특례 같은 거, 뭐 윤석열 정부 때 이제 한 40조 원 정도 풀어가지고 집값이 반등하는 계기가 돼버렸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다음에 이제 집을 살려고 하는 자는 무주택자라면은 대출 규제를 좀 풀어줘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아까 이제 과세 이연 선진국 같은 경우에 이제 비싼 집에 가면 특히 미국이나 호주 같은 데서 과세 이연하는데 비싼 집 가면 돈이 더 들겠네. 그러면 너 양도 차익이 있다면 그건 과세하지 않고 어느 정도 빼줄게 이렇게 하지만 이거와 좀 반대되는 의견인데 저희는 지금 지방 집값은 굉장히 빠르게 얼어붙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방으로 주택을 사게 된다면 양도세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과세 이연과 좀 다른 제도인데 반대되는 제도인데 이런 식의 뭔가 너칭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신 또 우리 양도 차익에 대해서 연금화하면 우리가 지금 또 노후의 소득의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낮기 때문에 연금화해서 소득공제를 해준다면 하는 이런 너칭 같은 제도를 좀 아이디어 차원에서 입법부가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토론 때 또 시간이 있으면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지금까지 토론자 분들께서 다들 현재 부동산 세제가 좀 약해서 그래서 너무 고수익이 불로소득이 창출이 되고 그것이 전체 시스템에서 참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김원장 선생님께서 고령층에 대한 이렇게 타겟해서 괴롭히자 이런 말씀은 아니라고 하는 거는 다들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듣다 보면 왠지 또 잘못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고 제 생각에는 집을 가지고 누리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것도 있죠. 집이 있으면 그거를 담보로 해서 또 대출을 해서 또 다른 집을 구입할 수 있다는 그것도 참 집을 가지고 있는 여러 혜택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두 분의 토론자분이 더 계신데요. 이선화 국회 미래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앞에 분들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 또 말씀해 주셨기도 한데 좀 보완되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가 이제 쭉 말씀 들어보면 우리가 선진국 사례들을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 드는 생각은 선진국이 그렇게
진짜 선진인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구대륙이어서 예전의 관습대로 하는 것들이 많고 좋은 것들은 우리가 당연히 따라 배워야 되겠지만 사실은 상당히 안 좋은 제도들도 많다는 거.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뭐 그냥 사례를 말씀드려보면 한 2020년 정도쯤인가요? 뭐 경제학의 유명한 저널에서 경제사를 하시는 교수님 몇 분이서 한 선진국 한 16개국 정도 150년간의 이제 수익률을 쭉 조사를 했는데 뭐 수익률 for all assets라는 아주 이렇게 재밌는 논문인데 거기서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그 외국도 부동산 수익률이 더 높았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보는 뭐 런던, 파리 이런 데 보면 사실은 서울보다 훨씬 극악하죠. 근데 우리는 좀 차이가 있다면 뭐가 다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가 하면 부동산 문제가 그 외국의 주요국들에서는 로컬 이슈, 지역 이슈로 끝나는데 한국은 내셔널, 그러니까 전국적인 정치를 흔드는 이슈인 거고 그게 좀 이 사안을 바라보는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 뭐 종부세 같은 것들도 없는 제도죠. 분명히 없는 제도인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외국에서는 우리도 저거 좀 해야 되는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자체가 아주 세제적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막 더티하게 설계되어 있는 제도가 좋은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지만 앞으로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로봇 시대 이런 것들의 쭉 미래를 생각을 해본다면 뭔가 우리가 이거 하나 수단으로 가지고 가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라는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은 방향은 좀 더 보편적인 세제로 가야 된다라고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뭐 총론은 이제 여기에 그 앞에다가 적었는데 그럼 우리가 왜 실패했는가를 잘 들여다보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의 열쇠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왜 실패했는가는 국민들이 힘들면 실패한 거예요. 예. 두 가지. 그러니까 주택이라는 게 흔히 말하듯이 하나는 주거 서비스고 하나는 투자적인 성격이 두 개가 다 있는데 우리는 이를 악물고 이거는 주거야라고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은 우리가 일반적인 서민 가게도 주택 구입을 할 때는 이거를 사서 떼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하진 않더라도 최소한 남들만큼은 손해를 보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한다. 이건 투자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투자적인 성격을 인정을 하면은 이건 자산 용역으로 봐야 되고 주거 서비스로서 정부가 해야 되는 국가가 해야 되는 정책적인 역할은 따로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섞어버리는 거잖아요. 섞어버리는 그 매개체가 바로 전세제도이고 주택이 금융화된다라고 했을 때 한국에서는 예전에 제가 했던 거긴 하지만은 아주 옛날 21년에 제가 했을 때 5년간 주담대가 156조 증가했는데 그중에서 116조 원이 전세 자금으로 증가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수요, 그러니까 내 집으로 사다리 올라타기라는 거를 과연 주거 안정화로 봐야 될 것인지 자산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인지 차이가 있는데 저는 적어도 양도 차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산으로 봐야지 제대로 된 정책을 세울 수 있다라는 입장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키는 뭐냐면 당연히 금융하고 금융정책하고 그다음에 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분리해놓고 보면 뭐가 문제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가야 되는가는 지금부터는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주 차가운 사람 아닌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차가운 언어로 이야기를 해야만 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참여연대는 좀 진보적인 가치를 추구를 하는 대로 알고 있고 뭐 똘똘한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까지 뭐 불로소득 이런 이야기도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조세 부과를 시장 원리에 맞게 그리고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과세를 하자 이 이야기만 하더라도 한국의 많은 부분들이 정상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제도는 단순하고 투명하게 설계를 하자. 이 정도만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왜 실패를 했는가 하면 조세 원칙에 맞지 않게 했기 때문이고 보편적인 과세 방식을 하기에 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핀셋으로 계속 접근을 하면 뭐가 문제가 되죠? 항상 문제가 됐던 게 풍선 효과잖아요. 여기를 잡으면은 저쪽으로 튀고 다른 쪽으로 튀고 뭐 임대사업자라든지 법인 뭐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고 투명하고 보편적으로 하면 상당히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 자, 그 사례를 제가 한번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2쪽에 그냥 간단하게 앞에서 케이스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 그냥 그래프로 한번 그려봤거든요. 이게 근로소득자들이 정말 이런 거 보시면은 좀 거품을 물고 화를 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밑에 그래프에 이게 좀 잘렸습니다. 이게 범례가 잘렸는데 제일 위에 이게 어떤 거를 가져가는가 하면은 자, N년 동안에 10억을 버는 근로소득자가 있고 N년 동안에 양도 차익으로 10억을 버는 주택 매수자가 있다. 취득 가격을 5억으로 산정을 했고 양도 차익이 2년 동안 또는 10년 동안 10억이 발생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실효세율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자, 보통 우리가 2년 보유로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제일 위가 근로소득자고요. 그 다음 라인 그 삼각형이 2년간 거주하고 거주 요건은 채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유는 뭐 5년, 10년 이렇게 한 케이스인 거고요. 제일 마지막에 거는 이제 보유 기간만큼 거주한 케이스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내가 5년 5억에 사서 10억 차익을 얻었을 때 그러면 근로소득자는 연 5억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실효세율로 35%를 세금으로 내거든요. 근데 주택을 산 사람은 6%를 냅니다. 자, 쭉 가서 10년간 보유를 하고 2년 거주한 케이스에는 0.5%를 내고 그다음에 이제 그 근로소득자는 한 뭐 그 공제 조건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은 한 10에서 한 15% 요 사이일 겁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좀 교정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똘똘한 한 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왜냐하면 이게 과거에는 문제가 이만큼 심각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이 자산 가치 상승률보다 더 높았기 때문에 그때도 문제는 있었지만은 이 정도의 문제는 아니었는데 고령화가 되고 돈을 버는 사람 따로 그리고 자산을 통해서 차익을 얻는 사람 따로가 되면 이게 사실 경제적으로 굉장히 비효율적인 과세 체계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요 똑같은 그래프를 한 5년 전에도 그려가지고 한번 여러 군데서 발표를 하고 해서 이번에 토론 기회가 주어져서 새로 했거든요. 보니까 그새 예전에는 이게 그 비과세 구간이 9억 원이어서 사실 양도 차익에 대한 실효세율이 이것보다 더 높았는데 그때도 상당히 이게 좀 제 입장에서는 형평하지 않은 과세다라고 느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또 더 심해진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고치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 선까지 고칠 것이냐를 생각해 보면 그 기준은 저는 앞으로 우리가 금투세를 도입을 하게 되면 사실 지금 현재도 배당소득 같은 경우는 15%를 저희가 내고 있잖아요. 금융소득자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과세 세율 체계하고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게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은 토지에 대한 세율이 가장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본과 그 노동에 대한 것은 약간 이견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단일하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조세 이탈의 그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조세 경쟁의 리스크 때문에 노동에 대한 그 세율하고 자본에 대한 과세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은 토지에 대한 세율이 높아야 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반대로 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금융에 대한 것은 15%, 그다음에 만약에 1억을 그 노동에 대한 세율은 사실 제가 굉장히 공제를 많이 빡세게 해가지고 11%인데 한 16%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한 10년간 10억을 양도차익이 생겼다. 이거 굉장히 보편적인 거예요. 이게 옛날에 이걸 만들었을 때는 좀 잘 나가는 지역만 그걸 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사실은 그렇게 드물지 않은 케이스인 것이잖아요. 근데 이게 0.5%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고치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고 있어서 이거는 그 다음 43쪽에 이제 그 그래프 표 같은 경우는 이게 정말 웃기는 게 취득 가액에 따라서도 실효세율이 달라진다. 그래서 내 취득 가액이 낮으면 세율이 더 동일한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더 낮은 세율이 부과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수익률로 보면 이게 훨씬 높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도 되게 웃기는 거다. 이것도 좀 고쳤으면 좋겠고, 그러면 조금 이거 그 다음에 43쪽에 나오는 거는 거주 요건에 따른, 지금 사실 그 똘똘한 한 채 논쟁에서 저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실거주하고 있는 보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수요이기 때문에 공제가 정당하고, 그냥 2년 거주 요건을 좀 더 강화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약간의 일리가 있긴 하지만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래프에서도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사실 10년 거주를 한 케이스조차도 사실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건데, 경제학적으로 왜 더 문제가 될 수 있는가 하면은 보유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이렇게 비과세하고 공제하는 것은 자산 매각을 지연시키는 동결효과가 유발이 되는데, 달리 말해서 거주 요건에 대한 공제를 넣게 되면 명목으로는 실거주가 실수요라고 생각하시기 쉽지만은 사실은 조세 혜택, 투자 수익을 바라고 이 거주를 동결시키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아까 기자님께서 대치동에 어떤 노인 가구들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말하자면 장기 거주에 대한 혜택을 주게 되면 이사의 기회비용이 늘어나고 실소유와 무관한 거주 동결이 만들어진다. 이게 사실은 전체적인 어떤 그 도시 경제학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봐도 굉장히 좋지 않은 게, 결국 우리가 집값이 높은 지역은 어디냐면은 교육이라든지 직주 근접 이런 지역들이 그 집값이 높게 형성이 되는데, 거기에 이미 거주를 하고 있는 분들은 과거에 그쪽에 이렇게 이주를 했던 분들이 있고, 그분들이 사실은 이주를 해 주셔야지 거기에 대한 집값들이 안정화가 되는 효과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지나치게 높은 이런 혜택들이라는 것이 사실은 거주를 동결시켜서 실수요에 맞지 않는 실거주도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젊은 세대와 실수요자가 거기에서 주거의 그 필요에 따라서 거기에 거주를 하게 만드는 정책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고려되고 있는 거주 요건을 강화를 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정책은 아니다라는 것을 사실 기회가 되면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시간 많이 지난 것 같은데 그러죠? 네, 알겠습니다. 자, 보유세 강화에서 검토할 문제는 좀 단순화하자라는 거고, 장치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들 한 2가지 단계만으로 축소해도 충분히 원하는 정책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고, 검토할 사항은 뭐냐면 결국은 자산 부유 소득 빈곤 상태의 고령층에, 그러면 도대체 이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건데, 자, 2024년 기준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의 54%가
고령층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외국 사례 이야기했지만은 맨하탄이나 뭐 어디 런던의 무슨 지구 이런 데에 어떤 분들이 사는가 하면은 소득의 유동성이 있는 분들이 살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금 잘못되고 있는 곳에 하나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그 재산세에는 반드시 우리는 이제 자산적인 개념이 강하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소비세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고 결국 그 지역의 좋은 우수한 그 인프라를 사용을 한다는 면에서 보면은 거기에 대한 세금을 소비세 내지는 재산세 형태로 내는 거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보유세의 임차인 정가 논리가 실증적으로 이러냐 저러냐는 사실은 그 실증의 설계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데 저는 이론적으로 봤을 때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거든요. 오히려 그 부분들이 감당을 해야지만 거기에 맞는 실제의 수요에 대해서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거주를 하게 하는 것이 조세의 경제적인 기능에 비추어서 더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드릴 말씀 있긴 하지만 그냥 여기까지 할게요. 이선화 박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들어보니까 이게 다 10분 안에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짧게 하다 보니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너무 아쉽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제 하시는 말씀들은 자꾸 이제 한국에서 이 부동산 세제 문제가 너무 이념화되어서 문제이고, 그게 아니라 그냥 경제적인 합리성이나 나라 경제의 생산성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현재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 정말 너무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걸 좀 근본적으로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되게 어려운 상태다라고 이제 다들 답답해 하시는 가운데, 그래도 이제 단기적으로는 과도한 비과세 감면 이런 공제 주는 것 정도는 일단 좀 줄여야 하지 않겠냐,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시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윤수연 마지막 토론자, 지정 토론자로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장인 윤수연 과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그 정부에서 나오시면 항상 이게 참 말씀을 하시기가 어렵더라고요. 또 기자분들이 이렇게 딱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할 테니 개인적인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라 개인적인 그런 토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앞에서 발제해 주신 교수님 그리고 또 다양한 전문가분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전문가분들 사이에서 의견이 일치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또 이렇게 다양한 인사이트를 보여주시는 부분도 있어서 굉장히 좀 많이 참고가 되고요. 앞으로 뭐 이렇게 정책을 만들 때도 아주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몇 이 통계 자료라든지 말씀 주신 내용은 저도 어렴풋이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직접 보고 좀 많이 놀라고 배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토론해 주신 분들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일단 정부 개인적 입장을 말하기도 그렇고 사실 정부 입장을 말하기도 애매한 그런데요. 저희 세금 자체는 국가 재정 확보라는 본연의 역할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단기적인 시장 대응이라든지 부동산 처방을 위해서 이렇게 그때그때 쓰는 것보다는 이제 세금 자체는 이제 국가 재정 확보라는 목적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반드시 좀 필요한 상황이라든지 좀 유효한 상황이 생기면 세제도 활용할 수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단기 대응을 위해서 세금을 쓰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주택시장 안정과 이제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 배분 왜곡을 개선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필요한 데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용역을 하고 있고요. 연구 용역을 하고 좀 고민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국민 의견도 수렴을 통해서 개선 방안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세제 혜택 같은 경우도 뭐 과도한 세제 혜택이 있으면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과도한 과세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단기 대응적 개선이라기보다는 부동산 세제가 지금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누더기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부동산 세제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데 그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왕이면 그 투자 목적의 부동산보다는 실수요 목적의 그 부동산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전환한다든지 그리고 이 조정 지역에 대한 투자보다는 뭐 지방 주택에 대한 세컨드 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제 지원을 좀 전환해 나가는 그런 방향은 계속 고민을 해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앞에서 많은 전문가분들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보유세와 거래세 부담에 대한 좀 글로벌 스탠다드 측면에서 좀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뭐 거래세는 좀 낮추고 보유세는 높인다는 말씀 좀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그 방향성은 뭐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고민을 해볼 때는 그 모든 거래세는 낮추고 모든 보유세는 다 높이는 게 꼭 바람직하진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거래세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부분이 그 좀 더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보유세에 있어서도 어떤 부분이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저희도 이제 연구 용역을 통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세 체계 간소화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는데 그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이 세금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보니까 국민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고 간소화해야 된다는 것에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저희가 힘든 부분은 너무 간소화하다 보면 이런 케이스별로 정당성이 좀 확보되지 않는 부분이 생기고 또 맞춤형으로 좀 좋은 세금을 만들려다 보면 좀 복잡해지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기본적으로는 간소화를 현재 굉장히 복잡한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복잡한 부동산 세제를 간소화는 하되 그 과정에서 혹시 억울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까지도 같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과세 기준 관련해서 주택 수와 가액의 문제 이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예전에는 다주택이 무조건 좀 안 좋다는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뭐 지방 두 채 갖고 있어봤자 얼마 하지도 않는 두 채와 아주 그 핵심지의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최근에는 좀 더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쉽진 않더라고요. 제가 조금 고민해봤는데 이 부분도 쉽진 않은 문제인데 이제는 좀 이런 부분도 논의할 때가 된 것 같다고는 생각은 됩니다. 저희가 그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정부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저희가 이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그 부동산 세제의 근본적인 개선을 좀 추구하는 쪽으로 연구하고 또 국민들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만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수영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토론회 많이 해봤는데 과거 기재부에서 나오신 어느 공무원 분보다 훨씬 그래도 이렇게 풍부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아주 다양하게 고려하고 있다. 중기적인 관점에서도 보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보고 과도한 세제 혜택도 문제인데 또 과도한 과세도 문제여서 그래서 이제 아주
그러니까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금 열심히 대안을 만들고 있다.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뭐 지난 정부처럼 무조건 깎아주겠다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 뭐 이제 토론을 마치셨기 때문에 이제 그 플로어 토론 정도 있는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사실 저는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가 그래도 다른 나라에 없는 종부세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그 과도한 비판은 좀 많은데 이거 잘 제도를 잘 유지해서 유지하면 잘 보완한다면 다른 나라에 세일즈할 수 있는 K 종부세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공공임대 제도나 그 지역의 어떤 균형 발전 차원에서 공공병원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점들에서 그렇게 부동산에 이렇게 수도권 집중하는 것들이 덜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복지나 아니면 공공임대나 또 금융제도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안 된 상태에서 이 세제를 운영하려다 보니 참 모든 것들이 세제에 다 이 부담이 가져서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무나 과도한 공격이 있고 종부세가 악마화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저희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사실 뭐 시간이 다 부족해요. 다들 더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지만, 자, 플로어에서 오늘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기자분들이 많이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그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질문 좀 주시면 질문 몇 개 받고, 없으면 저희 마무리 짓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소속 간단하게. 죄송합니다. 저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혼나이 동생인데요.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부동산으로 좀 제가 왔는데 궁금한 게 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IMF 때 IMF 때 이렇게 부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조세 부담률이 있거든요. 근데 상속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상속세인데 그 기간이 5년이 되면은 그 돈을 일시적으로 한 번에 다 내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기간을 한 5년, 10년, 20년으로 나누는 방법과, 그리고 OECD에서는 보통 그 조세 부담률을 보면 한 우리 현행 60%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대기업 돈 걷어들이는 돈이, 그런데 OECD는 26%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기준을 어떻게 좀 이렇게 알겠습니다.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 상속세 얘기이기 때문에 이따 끝나고 제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이거 녹화 중이어가지고. 네, 저 브릿지 형제 이원배라고 합니다. 윤성호 회장님께 여쭙겠는데, 아까 고민하신 부동산 세제 중장기 종합적인 개선 방향은 언제쯤 좀 발표가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중장기 개선 방안이라고 해서 따로 발표할 건 아니고요. 이제 연구 용역을 하다 보면 그 중장기 개편 방향이라고 해서 몇 년 후에 한 방에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단기적으로 할 만한 대안이 나올 수도 있고, 전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해나가야 될 방안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단기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좀 일찍 발표할 수도 있고요. 장기적인 거는 중장기적으로 갈 거,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이건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발표할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저 궁금한 것들이 더 있겠지만 시간이 돼서 오늘 토론회는 이렇게 마치고, 저기 개인적으로 끝나고 여기 토론자 분들께 질문하시고 Q&A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 한 말씀씩. 우리 여기 40분에 끝내기로 돼 있는 44분인데요. 그런가요? 자, 알겠습니다. 혹시 여기 토론하신 분 중에 요 얘기는 꼭 하고 싶다 하신 그게 있으면 그 포인트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임지만 교수님께는 발제자이기 때문에 다 모아서 마지막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장 장님. 과장님 옆에 계시니까. 정책 발표하시면서 저희 세제에 대해서 아까 이제 종부세도 악마화되어 있다 그랬는데, 정책 발표가 너무 어렵습니다. 국민들이 오해를 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제라든지, 또 예를 들어 지난해 12월에 종부세가 또 좀 있으면 이제 재산세 6월달에 재산세 절반 나올 텐데,
할 때 정확하게 예시를 들어서 보도 자료를 만드십시오. 20억짜리 마레프는 얼마, 원베일리 뭐 75억짜리는 얼마. 만약에 그 기준마다 다르죠. 그래서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어려운 영어 쓰지 말고. 그래 제 기억에 여기 기자분들 계시지만 종부세 처음 한참 문재인 정부 초기 때 논란됐을 때 모 경제신문에서 나온 게 마레포까지 종부 32평까지 종부세 대상이 됐습니다. 그때 한 3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냈을 겁니다. 제가 그때 계산해 보니까. 근데 그 헤드라인 제목이 뭐였냐면 마레포 사는 대기업 김과장 반찬수 줄이고 카드 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해를 사게 하는 거 언론 탓만 하지 마시고 쉽게 설명해. 전에 문재인 정부 초기 때 종부세 강화하면서 최고세율 6%까지 올라갔을 겁니다. 그때도 뭐 경제신문인데 대한민국 경제신문인데 세상에 6%에 기초해갖고 집값의 시세에 맞춰갖고는 뽑았더라고요. 종부세가 6% 과세가 되려면 과표가 한 90몇 억이니까 시세는 한 170억짜리 주택에 살아야 되는데 법인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이게 뭐 언론도 잘못이 있습니다. 저도 기자고. 그렇지만 국민들에게 설명할 때 국민들이 매우 예민한 부분이니까 우리 정부에서 정말 떠먹여 주듯이 쉽게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우리 윤수영 과장님 동네북도 아닌데, 예, 부탁드립니다. 예. 저 토론 중에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하나. 종부세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제도가 좋다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잘 고쳐서 쓰면은 앞으로 우리가 이거를 좀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좀 많이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45쪽에 그래프 보시면은 세제가 이러면 안 되거든요. 예, 세제가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내는 게 차이가 나면 이건 좋은 제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머리 굴리는 사람이 이득을 보게 돼 있는 제도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저희 다시 한번 토론회를 네. 하는 걸로 하고 오늘 너무 시간이 부족해요. 네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다주택자 관련은 거의 이야기를 못했는데 오늘 똘똘한 한 채여서 여기에도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하고 비교를 하는데 이제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라고 했을 때 외국에서 혜택 굉장히 많거든요. 크거든요. 그런데 임대차 계약에서의 규제가 훨씬 강합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좀 비교를 하려면은 그런 역사적인 그 발전 과정, 공공 임대 발전 과정이라든지 민간 임대의 계약의 어떤 법적 구속력 이런 부분들의 강도를 같이 비교를 해야지 될 건데 한국은 그렇지는 않다라는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재만 교수님께서 발언해 주시면. 사실 뭐 주택, 부동산, 토지를 논할 때 주택이나 부동산 시장만 따로 얘기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마지막에 이선화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연금 얘기도 했었고 사실은 교육도 있고요. 또 우리 임대차 시장 중에 전세도 있고 주임법이 겨우 2 더하기 2인데 이것 때문에 임대인들이 뭐 다 망할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 또 등록 임대는 10년까지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그 환경이나 또는 그동안의 제도가 여태까지 발전해온 경로나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사실은 얘기 안 한 것 중에 하나가 거래세 낮추고 보유세 올리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했지만 그럼 보유세를 얼마까지 올릴 건데는 얘기를 사실 안 했어요. 아마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얘기일 것 같긴 한데 뭐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시민사회는 보유세를 실효세율 1%까지 올려야 된다. 아까 뉴욕 2%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1%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고 당시 아마 그 정부는 그렇게까지는 올리기 힘들다. 당장 0.17%인데 어떻게 1%까지 올리냐. 그래서 0.5%까지 올리자. 뭐 이런 논쟁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뭐 장기과제에서 사실 보유세를 올리자고 하는 방향으로 나올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렇다고 하면 뭐 보유세를 0.5로 할 건지 1% 할 건지 아니면 여전히 보편적 과세 체계가 아니라 선별적으로 다주택 고가주택만 세게 부과하고 일반
저가 주택이나 일주택자는 세율을 낮게 할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연구가 되고 앞으로 제도 개선 방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고, 그 방향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라고 하는 큰 틀에서 세제를 바라봤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임지만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발언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토론회를 마무리 짓겠는데요. 제 생각에 올 한 해에는 아마 이 자산 과세, 특히 부동산 양도세, 보유세 관련해서 계속 이슈가 있을 것 같고, 저희가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쭉 팔로우하면서 토론회 다시 열어서 또 심층적인 그런 논의들을 하면 좋겠고, 저희 참여연대에서 또 주최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많은 분들이 계셔서 이 주제가 사실 아주 핫하다, 그리고 다들 관심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에 언론에 잘 보도가 되어서 지금 현재 진행되는 국가 정책에 잘 반영되는 그런 토론회로 마무리 잘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